안녕하세요. 뮤지컬과 오페라 전지성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또 한 학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희 뮤지컬과 오페라 강의를 수강을 신청을 해주신 모든 여러분들, 학생 여러분들께 우선은 너무나도 환영을 하고요. 그리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학기 떻게 진행이 될 것이고 또 우리 과목에서 어떤 것들을 다루게 될지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수업은 뮤지컬과 오페라라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균관대학교에는 음악학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모두 이 음악과 전혀 관련이 거의 없으신 그 전문 분야를 가지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체육을 하실 수도 있고 수학을 하실 수도 있고 그렇죠? 뭐 물리를 하실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이 뭐 뮤지컬이라는 분야와 또 오페라라는 분야는 여러분들께서 매우 생소하실 수도 있고 또는 이제까지 뭐 취미 생활로 가지고 계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전공 분야하고 관련이 없지만 그쵸? 직접적으로는 관련이 없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제가 늘 이렇게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항상 저는 두 명의 사람을 예를 듭니다. 누구냐면요. 알버트 아인슈타인이고요. 그리고 애플사를 창업한 스티븐 잡스입니다. 자, 이 두 사람은 여러분들 너무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쵸? 그래서 무슨 전 인류적인 거대한 진보를 이루어낸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두 분이 공통적으로 한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자신들의 그 분야에서의 그 성과, 모든 성취는 비단 자신들의 전문 분야에 그 집중을 한 것만으로 이뤄낼 수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럼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들에게 특별한 무엇이 있었을까요? 자신들이 어떤 다른 사람들보다 더 특별한 한 단계를 더 올라갈 수 있었던 그런 새로운 인사이트를 가질 수 있었던 그것은 바로 이 예술에 기인을 했었다라고 그들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술이 그 내재하고 있는 뭐 어떤 뭐 자유함이랄까요? 또 뭐 창조성이라고 할까요? 또는 뭐 직관적인 것들, 뭐 이런 모든 것들, 그쵸? 어떤 그 이상학에서 말을 하지 않는 것들, 그 이상의 것들을 말을 하지요. 자, 이런 것에서 그들은 새로운 것들을 더 볼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께서 각자의 분야에서 이러한 또 체험을 하시기를 저는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극음악이라는 용어 안에서 저는 이 뮤지컬과 오페라를 다룰 것인데요. 극음악이죠. 그러니까 음악이 있는 극이다. 그래서 말하자면 음악만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극도 있고요. 그죠? 연극의 극입니다. 연기의 부분이죠. 그리고 또한 미술도 포함을 합니다. 무대 미술이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또 문학도 포함이 됩니다. 텍스트가 있지요. 또 오페라 가수나 뮤지컬 배우는 춤도 춥니다. 연기도 하고 춤도 추고 노래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총망라가 된 말하자면 종합 예술이 되거든요. 그래서 소위 뭐 오페라라고 하면 인류가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예술이다라고 하는 그런 수식어가 있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 종합 예술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또한 새로운 것들을 또 향유할 수 있고 또 새로운 인사이트를 가지실 수 있고 또한 이 뮤지컬과 오페라라는 장르 안에서는 인간의 감정이 이제 희노애락이라는 감정이 있잖아요. 이 감정선을 가장 극단적인 수준에서 모든 감정을 다 다루게 됩니다. 극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가장 극단적인 선에서 사건들이 일어나고 또한 해결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뭐 극단성을 갖는 것은 러닝 타임이 짧기 때문이죠. 1시간, 2시간, 뭐 길면 3시간이라고 하는 그 러닝 타임 안에서 관객들에게 흥미를 주고 그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정말 이제 뭐 슬픈 것이다, 슬픈 감정이다 그러면 정말 가장 극한의 슬픔을 보여주게 되어 있고 분노다 그러면 극한의 분노를 또한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뭐 뭐랄까요? 감정을
좀 객관화시켜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오페라 쪽에서 지금도 이제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은 감정을 객관화시켜서 볼 수 있다라는 거는 우리 내면 안에서 또 정신 건강 쪽으로 아주 유익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런 일을 겪을 때조차도 조금 더 객관화시켜서 볼 수 있고 더 건강한 측면에서 그 감정들을 소화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말도 제가 좀 드려봅니다. 자, 그래서 이번 한 학기 동안에 여러분들과 제가 대략 한 23개에서 24개 정도의 가장 연주가 많이 되고 가장 중요한 뮤지컬과 오페라 작품들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들의 내용도 알아볼 것이고요. 그리고 감상의 포인트들을 제가 짚어가면서 함께 감상도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한 번의 레포트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레포트는 여러분들께서 오페라가 돼도 좋고요. 뮤지컬이 돼도 좋습니다. 직접 그 작품을 감상을 하시고 감상문을 제출을 하는 것이 우리 수업의 레포트가 됩니다. 그래서 극장을 직접 가시는 것을 저는 이제 추천드리고 싶지만 요즘과 같은 좀 그쵸? 그 팬데믹 상황에서 좀 조심스럽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온라인으로 감상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셔야 되고요. 자, 이 감상문은요, 여러분들 기말고사 보는 그 주까지 제가 제출을 받을 거기 때문에요, 한 학기 내내 여러분들께서 편안하신 시간에 감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한 제가 원하신다면 올해 연주가 되는 제가 추천드리면 좋은 그런 이 공연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몇 개 제가 뽑아서 알려드릴 수도 있고요. 또는 여러분들께서 어떤 것을 보셔도 괜찮습니다. 다 보셔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강의로 제가 이제 사랑의 묘약이라고 하는 희극 오페라이고요. 토스카라고 하는 비극 오페라입니다. 그래서 희극 중의 희극이고 정말 비극 중의 비극 오페라예요. 이 두 개의 작품을 제가 묶어질 수 없을 것 같은 두 개의 작품을 하나의 주제로 묶어봤는데요. 뭐냐면 이 두 작품 안에서는요, 감정 중에 질투심이라고 하는 이 감정을 가장 어떤 하나의 키로 다루고 있는 두 개의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희극 오페라,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코믹 오페라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희극 오페라 안에서 그 질투라고 하는 감정을 어떻게 소재로 사용하였고 어떻게 그걸 이끌어갈 수 있을까? 또 그런 점과 토스카라고 하는 이 비극 오페라는 이 주인공이 세 명인데요. 세 명이 다 죽게 되는 정말 비극 중의 비극인 그런 오페라예요. 그리고 가장 많이 오페라가 이제 연주가 많이 되는 오페라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작품을 우리가 질투라고 하는 감정선 안에서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 자, 한번 그 알아보기 전에 어, 그 극음악의 역사를 우리가 그래도 학기 초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짚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빠르게 한번 짚고 가볼게요. 자, 이 극음악은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연극의 역사하고 같이 이제 저희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연극의 역사라는 거는요, 인류의 역사하고 거의 같이 간다라고 할 정도로 그 역사가 깊지요. 그것은 종교의식의 일부로서 나타나게 되었고요. 이제 어떤 문헌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기원전 5세기에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리스에는 이제 만신 사상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많은 신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디오니소스는 바커스죠. 바커스는 즉 술의 신이기도 했지만 연극의 신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디오니소스의 축전이 정기적으로 일어났는데요. 이제 술의 신이자 연극의 신이기도 했었기 때문에 이 디오니소스의 축전을 기리고자 했던 사람들은 디오니소스의 어떤 뭐랄까요, 연기와 춤과 노래가 어우러진 형태로서 그런
이제 말하자면 뭐 소규모 오케스트라 비슷한 그런 악단도 존재를 했고요. 또 연기도 했고요. 뭐 요렇게 해서 뭐 말하자면 현재 약간 오페라 약간의 비슷한 형태를 띈 것으로 보이는, 물론 이때에 존재했던 극이 어떤 음악을 사용했고 뭐 그런 거는 저희가 알 수 없어요. 그 음악의 악보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죠. 다만 오케스트라는 어떻게 위치해 있었고 어느 정도의 뭐 악기들이 있었고 또 소재는 이런 것들을 담고 있었다 정도로 문헌이 있거든요. 그래서 소재는 주로 그 이제 그리스의 신화들인 거예요. 그쵸? 뭐 제우스가 어땠고 헤라가 어땠고 하는 그런 이제 그리스 로마의 신화들 있지 않습니까? 또한 전설들, 또 역사적인 소재의 어떤 뭐 영웅담들, 또 비극의 이야기들, 주로 이런 것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희극 작품들의 경향으로 점차 이렇게 바뀌어지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눈물을 자아내고 막 이렇게 안타까운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었던 그런 작품들이 점차 뭐 사람들을 재미나게 하고 웃기게 하는 그런 작품들의 경향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좀 과장적이고 풍자적인 그런 모습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마임이라는 것은 말을 하지 않고 연기로만 하는 그런 것들을 말을 하는 것이죠. 이러한 형태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BC 2세기가 되면 이 그리스의 모든 문화가, 그쵸? 로마로 또한 그 지중해를 통해서 이제 그리스의 문화는 다 이렇게 전파가 되는데, 특히 로마, 로마에서 그 가장 많이 모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로마에서 로마 사람들도 뭐 놀고 먹고 하는 거 그거 옛날부터 엄청나게 좋아했었거든요. 지금도 좋아합니다. 이 남유럽의 지중해 연안의 국가들은요 노는 데 뭐 있습니다. 제가 거기서 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 옛날에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의 연극 이렇게 먹고 마시고 너무 재밌고 이 로마에 갔는데 이들은 그걸 더 한층 더 발달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그걸 더 직설적이고요, 더 선정적인 모습으로, 또한 폭력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이제 만들어 갑니다. 근데 이러한 점들은요 후에 이제 AD가 되면 이제 말하자면 그 그리스도교가 매우 세력이 강화가 되는 어떤 시점들이잖아요. 그 이후에 그리스도교가 이 세속 연극들을 금지할 수 있는 어떤 빌미가 될 수 있지요. 그렇죠? 이게 너무 폭력적이다, 선정적이다, 그렇죠? 이건 좋지 않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 그리스도교가 세력이 강화가 되면서 상연을 이런 것들 하지 말아라라고 이제 하면서 동시에 종교극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종교극들은 그리스어 기반으로 많이 연주가 되었고요. 연주라기보다는 이제 상연이 되었죠. 그렇죠? 아직까지는 음악이 함께 그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연극의 형태입니다. 음악이 함께 있었던 거는요. 그 BC 5세기에 디오니소스의 축전에서 그때 이제 음악이 함께 있었다라는 그런 문헌이 있는 것이고요. 이 그리스도교의 종교극들은 음악이 같이 있었다기보다는 어떤 이제 그냥 극의 형태가 더 있었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어떤 성경의 이야기들, 그렇죠? 순교자들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자, 11세기가 되면 이제 라틴어 기반으로 이 종교극들이 또한 발달이 됩니다. 이 라틴어라는 언어는 이제 말하자면 좀 폐쇄성이 있는 언어잖아요. 그러니까 언어라는 것이 기능은 언어의 기능은 이제 대화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라틴어라는 언어는 대화의 기능으로서 존재한 것이 아니라 어떤 문학을 담고, 그쵸? 뭐랄까요? 정보를 저장하고 그 후대에 전달하는 그러한 수단으로서 존재했었던 언어이거든요. 지금도 유럽의 지식인들은 라틴어를 배웁니다. 라틴어를 지식인들은 알아야만 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도 한국에서 이 한중일 문화권에서 공부를 좀 그 학식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한문을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 유럽에서는 라틴어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 라틴어로 기반으로 종교가 발달이 되었다라는 것은 또 어떤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좋냐면요. 음, 일반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는 언어예요. 라틴어라는 거는. 그래서 이 그리스도교가, 그러니까 초기 그리스도교가, 그러니까 이제 가톨릭이죠. 이 가톨릭에서 음, 사람들을 음, 좀 지배하는 어떤, 그쵸? 그런 수단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신의 언어로 성경을 다 알게 되고 자기가 원래 사용하는 모든 언어로 그 말씀이 전파가 되고 뭐 찬송을 부르고 하면 자기들이 모든 판단할 수가 있고 다 알아들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에. 이 왜냐하면 종교인들의 어떤 세력화를 더 할 수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일반 사람들을 대다수의 90%가 넘는 그 학식이 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좀 까막눈처럼 만들고 어떤 종교권으로서 이렇게 지배할 수 있었던 고루한 사회적인 분위기 또한 담게 됩니다. 자, 12세기가 되면요. 이 종교극이 이제 유럽의 각 나라에서 다 이렇게 많이 퍼지게 되는데요. 그런데 각 나라의 언어로서 상연이 되었다. 그 의미는 이 라틴어가 제한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라틴어가 제한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교의 세력이 약화되었다라는 말로도 우리가 함께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3, 14세기가 되면요. 이 종교극은 절정의 모습을 띱니다. 정말 많은 발전을 했고 많은 형태에서 또 많은 곳에서 상연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라는 것이 꼭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게 되어 있죠. 그쵸? 그래서 그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막았던 이 세속극들 있지 않습니까? 그 인본주의를 띠고 있었던 뭐 말하자면 성경 이야기 말고요. 그쵸? 뭐 남녀 간의 사랑의 뭐 이야기랄까요? 뭐 그런 것들이 또한 아름아름 막 이렇게 막지 못하는 형태로 뭐 프랑스나 이탈리아 등지에서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뭐 생겨났다기보다는 없앨 수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은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탈리아에서는요, 그 가면극이라는 형태로 그 콤메디아 델라르테라고 하거든요. 그 특유의 가면을 다 씁니다. 그 가면이 한 10가지 이상의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비슷한 케이스가 있어요. 안동에 하회탈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뭐 색시탈이 있고, 그쵸? 각시탈이라고 그러나요? 각시탈. 그리고 뭐 대감도 있고, 뭐 이렇게 각자의 캐릭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그 특유의 분장을 하고 가면을 쓰고 그 세속극을 해왔지요. 그게 지금도 있습니다. 콤메디아 델 라르테라고 해가지고. 자, 15세기 들으면요. 르네상스라고 하는 제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했습니다. 그쵸? 중요한 건가 뭐 봅니다. 자, 르네상스라고 하는 인류의 어떤 문화사에 있어서 특이점이 한 번 또 옵니다. 그래서 이 르네상스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우리 이제 제가 쭉 말씀드렸지만 기원전 5세기에 생겨난 그 음악극 있지 않습니까? 디오니소스의 축전에서 있었던 그쵸? 근데 그런 것들이 어, 그리스도교가 큰 세력을 입으면서 말하자면 근 한 1000년에 이르는 시대 동안에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게 되고 없어졌다라기보다는 좀 제한이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중세 시대라는 용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세라는 시대 동안에는 교회의 문화, 그쵸? 그 종교의 문화들이 굉장히 발달을 해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아름다운 뭐 종교 미술이랄까요? 또 종교의 어떤 종교 문학이라는 거는 뭐 종교는 이제 성경에 대비 많은 부분 기인을 하기 때문에 또 종교 음악은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하지요.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사람들이 이제 한 1000년 동안 그런 것만 하다 보니까 뭔가 좀 의구점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쵸?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왜 우리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하지 못할까? 우리도 남녀 간의 이야기들 더 재밌는 거 있는데 왜 이렇게
신을 찬양하는 거, 뭐 성경의 이야기만 해야 되지라고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다 없어지지 않은 어떤 문헌들이라는 건 남아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식인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음, 난 이런 걸 알게 됐어. 이런 것도 있더라 하면서 정보를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세상에 1000년도 넘는 그 이전의 시대에 우리가 지금은 알 수 없는 주제로 너무너무 신기한 형태로 그런 예술들이 있어 왔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게 비단 이 음악뿐만이 아니에요. 르네상스라는 것은요, 문학에서도 나타나게 되고요, 미술에서 나타나게 되고, 그쵸? 뭐 철학, 또한 뭐 건축, 모든 전 분야에서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인본주의적인 것들 우리가 더 재미나게 실질적으로 더 재미나게 즐길 수 있는 것들 그런 거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게 뭘까라고 하면서 생겨난 운동들이 됩니다. 그래서 또한 뭐 여러 가지 뭐 정치, 경제, 뭐 사회적인 모든 어떤 그런 사건들이 같이 맞물리게 돼요. 또한 이제 유럽에서는 지금의 팬데믹과 비교를 할 수 없는 팬데믹이 한 번 있었죠. 그게 바로 흑사병입니다. 그 흑사병으로 인해서 뭐 정확하게 수치할 수 없지만 뭐 말하자면 뭐 유럽 인구의 뭐 엄청난 숫자가 그때 이제 사망을 했다고도 하잖아요. 근데 이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종교인들에 대한 이 종교의 파워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을 가지게 되는 그런 어떤 그 분위기들이 생겨나게 되지요. 자, 이러면서 이런 일들을 겪게 되면서요. 16세기에 이탈리아의 피렌체라고 하는 중세의 모습을 지금도 간직하고 있는 한 작은 마을이 있어요. 마을이라기보다 한 도시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중요 그 포인트들을 이렇게 걸어 다니면 크지는 않아요. 근데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가 있습니다. 이 피렌체라는 도시에서 예술가들과 지식인들이 좀 정기적으로 모여서 하나의 모임을 만들었어요. 그 모임을 까메라다라고 했거든요. 네, 까메라라고 하는 말은요, 방이란 소리예요. 방. 지금 제가 있는 이 방을 까메라라고 합니다. 네, 까메라다. 그래서 이 방에서 모이는 모임이다. 음. 그래서 이 모임에서 뭐를 했느냐? 뭐 여기는 철학가도 있고요, 물리학자도 있었고요. 그 갈릴레오 아버지 갈릴레이가 있었어요. 이 모임의 일원이었어요. 뭐 카치니라고 하는 음악가도 있었어요. 또 뭐 철학가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또 자본가도 있었어요. 중요하죠. 무슨 일이 벌어지려면 자본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메디취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당시의 자본가도 이 모임을 후원을 했고요. 그리고 이들이 모였던 이 카메라의 이 방인 또 어느 방이었냐면 마르디라고 하는 백작 집안의 방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이제 봉공 귀족 출신이지만 세대가 바뀌는 것을 빠르게 눈치챈 귀족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바르디라는 백작 가문은 이제 우리 혈통만 믿고는 아무것도 안 된다. 시대가 바뀌었다. 그런 걸 빠르게 간파하고 이 메디치라고 하는 신흥 세력하고 그 결탁도 했고 뭐 혼인도 하고 뭐 요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그 옛날에 그리스 고전 예술이 너무너무 훌륭했던데 우리 이거 한번 다시 해보지 않겠니? 라는 것에 동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어, 춤과 음악과 뭐 연극, 뭐 노래 이런 것들이 혼합된 그 종합극이 있었다더라. 우리 이거 한번 다시 해보자. 라고 하는데 동의를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들이 만들어낸 것이 바로 오페라입니다. 자, 그래서 뭐 오페라는 중세의 그 오랜 기간 동안에 문화의 어떤 제한들 이런 것에 따른 반발심 그런 것으로 또 새롭게 태어난 르네상스라고 하는 새로운 물결 또 여기에서의 태어난 음악적인 결과물이다 라고 한번 정의를 해 보았습니다. 이론이 너무 길었나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조금 더 견뎌보시고, 자, 오페라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 자, 한번 중요하니까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페라는요, 크게 음악 파트, 그리고
무대 파트, 그러니까 뭐 연출 파트라고도 저희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크게 이제 두 파트로 그 제작의 측면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음악, 무대, 그리고 대본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그 오페라의 구성 요소를 본다고 한다면요. 그래서 이 음악은 요런 이제 뭐 작곡가가 이제 작품을 써줘야 되겠죠. 그리고 또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들, 뭐 지휘자가 있어야 될 것이고요.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하고 또 오페라 가수들이 연주를 잘 해줘야만 되고요. 또 합창단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은요, 제가 여기 쓰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저는 오페라 코치라고 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오페라 코치는 지휘자와 세부 작업들을 하고요. 가수들이 오페라에서 가장 좋은 기량으로 잘 해낼 수 있도록 코칭을 하고 같이 연습을 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직업을 전 갖고 있습니다. 재밌겠죠? 음, 대본 파트를 보면요. 이 대본은요, 오페라 대본은 원작이 존재했었던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그 원작이라는 거는요, 전설 기반인 것들도 있고요. 하나의 소설 기반인 것도 있어요. 또 설화를 기반으로 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창작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원래 있던 이야기일 수도 있고, 뭐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현대에 이르러서는요, 특이하게도 뮤지컬이 원작인데 그것을 오페라로 재창조한 그런 작품들도 있어요. 그래서 문화라는 것은요,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되게 좋은 작품은 굉장히 많은 그 동기를 다른 그 분야의 예술가한테 전달을 합니다. 자, 이 이제 대본은 대본 작가, 오페라 대본 작가라고 하는 전문 대본 작가들이 또 이렇게 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소설가라고 해서 오페라 대본을 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음악 또한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페라를 알고 이제 음악도 알고 이런 전문 오페라 대본 작가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쓰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무대 파트를 보면요. 무대 파트는 연출가가 무대를 다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이 연출가는요, 무대 미술, 뭐 안무, 분장, 뭐 의상 이런 부분까지 다 책임을 지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고 연출가가 뭐 메이크업도 해주고 뭐 무대도 만들고 뭐 전부 그런다는 게 아니라요. 연출가가 이제 뭐 말하자면 하나의 컨셉을 다 정해서 자기의 어떤 크루들을 이렇게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컨셉을 설명을 하고 그것에 맞게 이 모든 분위기를 맞춰서 그렇게 극을 만들어 갑니다. 그 외에 뭐 제작자 너무 중요하죠, 그렇죠? 이런 분들이 이제 제작을 만들어 가게 되어 있고 뭐 기획자 그 다음에 너무너무 중요한 것들이 이제 어떤 재정적인 부분들이에요. 이 오페라와 뭐 뮤지컬은요 정말 그 종합 예술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아무리 소규모라고 해도 기본적으로 뭐 몇 천만 원, 뭐 1, 2억은 그냥 막 그냥 기본적으로 들게 되어 있어요. 조금 더 대규모로 작품 하나 올린다 그러면은 한 이제 뭐 10억 이상의 제작비가 이제 들어갑니다. 이러한 이제 그 비용을 펀딩을 잘 할 수 있는 이런 펀딩, 뭐 마케팅 전문가들도 또한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오페라가 오페라, 그쵸. 오페라가 무슨 말일까? 여러분들께 한번 짚고 가고 싶은데요. 이 오페라라는 말은요, 이탈리아어예요. 그런데 라틴어의 기반입니다. 그래서 이탈리아라는 말이 라틴어 기반이 굉장히 많거든요. 헬라어 기반도 있고, 뭐 영어도 있고, 뭐 프렌치도 들어있고, 막 그런데요. 라틴어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라틴어에 오푸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오푸스라는 거는요, 일, 결과물, 작품이란 뜻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단수가 오프스고요. 그게 이제 라틴어에서 복수로 오페라가 돼요. 그런데 이탈리아에서는요, 이게 오페라가 단수예요. 단수 복수까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머리가 너무 아프실 것 같긴 한데요. 오페레라고 하면 그 복수예요, 이탈리아에서. 근데 이제 오페라. 어, 이 일 결과물 작품이라는 라틴어의 그 뜻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오페라라고 하면 그거는 일이에요. 그런데 오페라 인 무지카라고 하면 음악에서의 작품이란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이제 인 무지카란 말을 제외하고 우리가 소위
오페라라고 말하는 그 통칭하는 이 극음악의 장르로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탈리아에서도 오페라라고 합니다. 자, 오페라의 초기 형태와 발달 과정입니다. 제 얼굴 때문에 과정이 안 보이네요. 죄송합니다. 자, 빠르게 짚고 갈게요. 여러분들 이거 오늘 들으시는 내용에 대해서 이거를 뭐 너무 골똘하게 이걸 막 외우시거나 뭐 시험에 대비해서 이걸 막 하나하나 너무 스트레스풀하게 받아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시험에 안 낼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자유하시고 그냥 이야기 듣듯이 한번 들어보세요. 페라가 카메라타라고 하는 그룹에 의해서 또한 메디취라고 하는 신흥 그 계급의 어떤 주문에 의해서 오페라가 생겨났다. 그쵸? 아까 제가 잠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오페라가 한번 생겨났는데 타 시에서도 뭐 다른 사람들의 눈에도 이게 너무너무 대단하고 좋아 보였던 거예요. 이게 뭐지? 하면서 그래서 이 그 피렌체 카메라타 그룹이 창안했었던 이 오페라가 아, 다프네, 뭐 에우리디체 뭐 이러한 모습들이거든요. 이 작품들이 만토바에서도 보러 왔었고, 뭐 베네치아에서도 보러 왔었고, 뭐 많은 그 시에서 이 작품을 보러 왔단 말이에요. 그 메디치 가문에 뭐 이렇게 그 무슨 혼사가 있었어요. 결혼식. 그거 축하 공연으로 이제 처음에 했는데 뭐 자기네 이제 어떤 그 파워를 과시를 한 거죠. 우리는 뭐 돈만 많은 게 아니라 뭐 국방력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문화적으로 이렇게 우월하답니다라고 그렇게 그 과시를 한 거예요. 그거를 보고 돌아간 그 모든 그 군주들이 속이 부글부글 한 거죠. 우린 왜 이런 게 없지? 해서 자기네 동네에서 전부 자기네 궁정 음악가들을 막 쪼아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서 오페라가 상당히 많은 그 인기를 얻게 되거든요. 많은 제작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런 곳들은 바로크 오페라라는 모습으로 또한 발달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오페라의 대부분의 그 주된 그 내용은요. 그 초기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그 디오니소스 신의 축전에서 있었던 그때의 내용들. 말하자면 그리스의 그 비극 신화들. 또 비극 전설들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뭐 오르페오라는 것들 뭐 지금 에우리디체라는 것도 있고 뭐 오르페오도 있고 한데요. 사실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오르페오와 에우리디체예요. 그 부인하고 남편이에요. 그래서 뭐 이 이야기는 사실 여러분들 뭐 상식적으로 조금 이런 것들을 알아두시면은 좋아요. 뭐 말하자면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뭐 그 단군 신화 아니면은 뭐 삼신 할머니 이런 우리나라의 어떤 전해 내려오는 그런 전설과도 같은 이야기들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 유럽에서의 어떤 이런 신화들이라는 것들은요. 그래서 뭐 말하자면 뭐 에우리디셰라고 하는 그 와이프가 그 오르페오 남편이에요. 그 둘이 너무 사랑했는데 와이프가 뭐 먼저 죽었다 어쩌다가 그래서 뭐 지옥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오르페오가 너무 뭐 고통받아서 자기 와이프의 혼령을 지옥에서 그 끌고 나오기 위해서 지옥을 들어갔고 다만 그 자기 와이프를 데리고 나올 때까지 절대로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는 그 어떤 것들이 있었는데 자기 와이프가 너무 애타게 자꾸 자기한테 왜 저를 돌아보지 않나요? 뭐 저를 사랑하지 않나 보죠? 막 이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뒤를 한번 돌아봤는데 뭐 그래서 뭐 어떻게 됐다 뭐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런 스토리들이에요. 그래서 뭐 리날도 뭐 이런 것들 뭐 다프네 뭐 전부 다 그런 그 전설적인 이야기들 신화적인 영웅적인 이야기들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대부분 비극이다 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경향들이 오페라가 이제 말하자면 소위 좀 이렇게 귀족층들의 어떤 향유하는 문화에서 그 대중화가 되는 그 시점이 있었거든요. 특히 이탈리아를 중심으로요. 그 이탈리아 남부 뭐 나폴리 이런 데를 중심으로 그 나폴리는 지금도 굉장히 사람들이 유쾌해요. 농담하고 막 이렇게 놀고 즐기는 걸 좋아하고 막 떠들썩하고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때도 이 나폴리를 중심으로
오페라 부파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말하자면 오페라 세리아라고 제가 이제 17세기 오페라에 이제 그니까 말하자면 시리어스한 오페라다라고 해서 오페라 세리아예요. 그러니까 심각한 진지한 내용의 오페라다. 뭐 그런 의미로서 이게 그런 용어가 나중에 붙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오페라 부파는요. 그래서 요거는 코믹하다, 재밌다. 뭐 깊은 막 이렇게 생각이 필요 없고 막 이렇게 웃어 제낄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담게 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성행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모차르트라고 하는 오스트리아의 이제 말도 안 되는 천재 작곡가가 또한 자기네 나라에 가지고 가서 또 거기서도 이렇게 막 재미난 거를 내가 보고 왔거든. 내가 작곡 한번 해볼게 해가지고 거기서도 막 전파를 하고 했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요, 제가 인테르메소라고 하는 용어도 한번 써드리긴 했는데요. 이게 막강극이에요. 그쵸? 메소가 중간이란 뜻이에요. 인테르 하면 이게 들어갔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인테르메소 하면 중간에 끼어 들어간 극이다라는 뜻인데요. 이게 뭐냐면요. 초기 바로크 오페라는요. 러닝 타임 굉장히 길었어요. 뭐 3시간도 하고 4시간도 하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내용도 심각했다. 근데 이 긴 오페라 심각한 오페라를 여러분들 그뭐 재밌으면 얼마나 재밌었겠습니까? 그쵸? 놀거리가 없으니까 뭐 그래도 재미있을 수 있었겠지만 지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어떻게 4시간 동안. 그래서 막 사람들이 졸고 뭐 재미도 하나도 없어하고 막 이러니까 이 극장장들이 이 사람들이 맨날 잠만 자고 하니까 중간에 쉬는 시간에 코믹 꽁트 같은 걸 하나씩 집어넣어 준 거예요. 정신 좀 깨라고, 잠을 깨라고. 그 코믹 꽁트를 이제 했는데 사람들이 그때 막 눈을 반짝반짝거리면서 이걸 더 좋아하는 거예요. 어떻게 된 게. 그쵸? 주객전도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극장주들은 말하자면 비즈니스맨 아닙니까? 이 비즈니스맨들은 예나 지금이나 이게 그 돈의 감각에 밝잖아요. 그래서 옳거니 이게 뭔가 좀 돈이 되겠는데 라는 그런 생각에 요 막강극들을 따로 떼어내 갖고 좀 그 규모를 좀 키운 거예요. 뭐 처음에는 뭐 5분 10분 하다가 한 30분짜리로 만들어 봤더니 이걸 더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따로 떼어내서 한 2시간짜리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바로 오페라 부파입니다. 그쵸? 희극 오페라 그렇게 탄생이 됐어요. 대표적인 작품으로서 그 마님이 된 하녀라는 작품 제가 써드렸는데요. 이게 페르골레지라고 하는 그 나폴리에서 뭐 26살의 단명한 천재 작곡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세르바 파드로나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이 작품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러닝 타임이 한 45분, 50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그 피가로의 결혼, 레노츠 디 피가로라고 하는 작품이죠. 그래서 모차르트의 작품입니다. 우리 수업 그 커리큘럼 안에 있습니다. 나중에 더 자세하게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경향들 또 뭐 오페라 세리아도 부흥했었고 또한 오페라 부파라는 또 그런 희극 오페라도 부흥했었고 이런 것들을 다 겪어내고 나서 그 이후에 18에서 19세기 이르면요. 그야말로 오페라의 황금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겪고 저런 것도 겪은 이 사람들은 오페라의 정말 진면목에 대해서 이제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얼마나 재밌는 것인지를 잘 알고 즐기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때에 이제 말하자면 그야말로 뭐 오페라 작곡가의 대가들이라고 할 수 있는 뭐 로시니, 도니제티, 벨리니 또 요런 이제 초기 낭만 오페라 작곡가들인데요. 그 벨칸토 오페라라고 하는 용어로도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을 거쳐서 베르디라고 하는 이 오페라사에 있어서 뭐 전무후무하다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걸출한 오페라 작곡의 대가도 나타나게 되지요. 그래서 사실 이때 뭐 초기 낭만 오페라 또 베르디 뭐 이후에 뭐 푸치니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 시기에 나타난 그 오페라 작품들이요. 지금도 전 세계 오페라 극장에서 가장 중요한 그 레퍼토아로 가장 많이 연주가 되는 작품들이 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도 제목만큼이라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제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세비야 이발사랄까요? 또 뭐 사랑의 묘약 오늘 좀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작품이죠. 그리고 라트라비아타 라고 하는 작품 베르디는 뭐 걸작이 너무 많아요. 그 중에서 뭐 하나를 쓰기가 뭐할 정도로 그 중에 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품들이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들께 막 이론적인 이야기를 제가 쉬지도 않고 너무 많이 해가지고 좀 머리가 아프실 것도 같은데요. 제가 지금 악보까지 가져왔어요. 여러분들 마음 힘들어지시라고 제가 악보 가지고 온 건 아니고요. 그냥 그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악보를 보시면 여러분들 이게 중세 시절의 그 종교 다성 음악이에요. 다성 종교 음악의 악보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큰 괄호로 하나가 이렇게 묶여 있죠? 큰 괄호로 묶여 있는 게 보여요. 네 줄이. 또 여기도 이렇게 그죠? 네 줄씩 묶여 있잖아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이 네 줄은요. 한꺼번에 음악이 이제 연주가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요. 중세 다성 음악들은요. 그 신을 찬양하는 내용이었고 가사는 라틴어였다. 그쵸? 거기까지는 여러분들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악보를 보시면 이 노트가 다 달라요. 음정도 다르고, 근데 이것이 그냥 동시에 연주가 되면요. 여러분들, 어떤 효과가 나타나게 되냐면요. 여러 성부가 동시에 다른 그 음악을 계속 그냥 동시에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게 뒤섞여요. 그래서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가 좀 힘들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 들리죠. 한두 성부만 있을 때는. 근데 섞이면 섞일수록 못 알아들어요. 그쵸? 너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장점은 되게 신비로워요. 굉장히 오묘하고 아름답습니다. 그게 중세 다성 종교음악의 특징이었어요. 근데 단점도 있어요. 단점은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라틴어잖아요. 일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죠. 자, 이러한 이제 음악들에 지친 사람들은 제발 한 번에 한 가지 노래만 좀 하면 안 될까? 이런 이제 필요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드린 악보는요, 그 초기, 최초의 이제 오페라의 하나로 볼 수 있는 오르페오 있었잖아요. 그 오르페오의 악보예요. 야, 악보 굉장히 이상하게 생겼죠? 그 당시의 악보입니다. 그 네우마라고 하는 악보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거 대문자 E가 엄청나게 크게 여기 써 있죠. 이거부터 가사예요. 그래서 에코라고 하는 가사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에코 perché voi ritorno죠. 그쵸? 저도 잘 안 보이네요. torno carefel 뭐 이렇게 등등 가사가 있어요. 자, 가사가 근데 한 성분이에요. 그죠? 한 명이 노래하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거는요, 뭐냐면요, 반주예요. 그래서 노래 파트, 반주 파트. 또 그 밑에도 노래 파트, 반주 파트. 그래서 한 명이 노래를 하고 하나의 반주가 이제 붙어 나오게 된다. 이제 이런 것들이 제가 레치타티브하고 아리아라는 용어 그 개념을 설명해 드리려고 제가 이제 악보도 잠깐 보여드렸는데요. 모노가요. 하나의 의미거든요. 모노. 이게 모노디 스타일이라고 우리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중세의 다성음악과 굉장히 이제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요, 이 오페라에서 레추타티보와 아리아라고 하는 형태로 또한 발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레추타티보는 뭐냐면요, 레추타레 하면 말하다라고 하는 동사예요. 이탈리아어로 말이에요. 말인데요. 음정 있는 말입니다. 이거를 개념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기가 참 쉽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이번 학기 이제 함께 하면서 이게 레추타티보입니다 하고 제가 들려드릴 거예요. 이런 거구나. 아리아는 뭘까? 아리아는 노래예요. 그쵸?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소위 생각할 수 있는 오페라 가수가 노래하는 거, 그 혼자 독창하는 거, 그걸 아리아라고 합니다. 그 전에 일반적으로 아리아에는 레시타티보가 세트로 나와요. 아리아가 하나 있다. 그럼 그 앞에 레시타티보가 그냥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레시타티보에서는 상황 설명을 해요. 뭐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뭐 이랬고 저랬고 막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 뒤에 붙어서 나오는 아리아에서는 감정을 말해요. 그래서 나는 슬퍼. 뭐 그래서 나는 너무 기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또한 제가 이제 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음 힘드시게
레치타티보 세코와 레치타티보 아콤파냐토라고 하는 또한 또 세분화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요. 세코 하면 그 뭐 건조한, 간단한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레치타티보 세코 하면 하나의 건반 악기, 당시에는 이제 챈발로라는 그런 악기가 있었어요. 그 하나의 건반 악기로 반주하는 레치타티보다. 뭐 요런 용어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뭐 반면에 레치타티보 아콤파냐토 하면 반주가 되어진 레치타티보다라는 뜻인데요. 사전적으로는 오케스트라가 반주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로만 설명을 드리면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이걸 이해하시라고 말씀드리기는 제가 이제 너무 죄송스럽고요. 제가 후에 다시 한번 이게 그겁니다라고 계속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뭐 말하자면 이탈리아노로요. 내가 너한테 거짓말하지 않고 솔직하게 한번 말을 해볼게라는 말을 하면 이탈리아노로 ti parlo schietto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어, così ti parlo schietto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요. 이거를 레치타티브를 한다 그러면요. 거기다 음정을 붙이는 거예요. così ti parlo schietto e ti dico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조금 이해가 되실까요? 저는 가수가 아니라서 노래를 잘하지는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이해하시라고 한번 해봤어요. 레치타티보입니다. 레치타티보가 있고 그 뒤에 이제 너무너무 선율적이고 아름다운 아리아가 따라 나오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오페라의 어떤 이제 중요 요소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론적인 것들 오늘은 하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이제 작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